보통 우리가 미국을 나눌 때는 크게 동부와 서부로 구분하는데요. 이 두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만 보아도 확실히 그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나라임에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애초에 자연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1800년대 후반 미국의 지질조사국 국장이었던 존 웨슬리 파웰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동쪽에는 비가 많이 내려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지만 서쪽에는 점점 풀들이 사라지며 선인장이 무성한 황폐한 지대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지역의 강수량만 보아도 그 차이가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두 발로 직접 탐험하며 그 시절에 이미 현재의 동부와 서부 지역을 구분지은 것이죠. 이러한 환경의 차이는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쳐 동부 지역의 인구수가 서부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교통망과 야경을 보면 확실히 동부 지역이 발달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현재와 같이 사막 한가운데에 대규모의 도시도 뚝딱 만들어내는 시대에 단지 건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인구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돈이 없어서 개발하지 않을 리는 없고 말이죠. 이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00년대의 유럽은 자신들의 먹잇감이 될 식민지를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는데요. 그때 북아메리카의 거대한 땅이 영국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 당시 영국은 국왕에게 특허장을 받으면 식민지의 토지에 대한 권리,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 최종적으로 그 식민지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국왕 제임스 1세는 런던 회사와 플리머스 회사의 특허장을 부여하여 그 권한을 줍니다. 두 개의 회사 중 런던 회사가 버지니아 제임스타운 정착에 성공하게 되었죠. 그 결과 자연스럽게 미국 역사의 시작은 북아메리카 내륙의 동부 해안가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많은 것들이 이곳으로 흘러오게 되며 동부 해안가 지역은 발전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노예무역이었죠. 노예무역의 표적이었던 아프리카는 미국의 동부 해안가와 가까웠고 그 결과 수많은 노예 상인들과 배를 타고 넘어온 노예들의 베이스 캠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부 해안가를 시작으로 점점 서쪽으로 개척지를 넓혀나갔죠. 로키 산맥이 가로막기 전까지는 넓은 평야만이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땅에 깃발을 꽂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쪽으로 가다 보면 미국이 왜 축복받은 땅이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국토의 3분의 1의 풍부한 물을 제공하는 미시시피 강입니다. 모두 다 알다시피 대규모의 물자 이동을 할 때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물을 이용한 배인데요. 육로를 이용하는 화물차는 그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되고 비행기는 빠르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죠. 현재도 이러한데 과거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개척 초기에는 미시시피 강의 존재가 더욱 중요했죠. 1700년도부터 이미 수천 척의 배들이 운항하며 미국 개척을 가속화하였는데 만약 이게 불가능하였다면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미시시피강 주변 지역들은 동부해안가 지역 다음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신나간 규모의 농업지대가 바로 이 축복받은 지역인데요. 넓은 평야와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많은 곡물들을 키워냈으며 심지어 이 지역은 납과 아연도 풍부하였죠. 이와 달리 건조한 서부 지역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사가 필요한 지역이었으니 굳이 좋은 곳을 내버려두고 힘든 길을 선택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서쪽 지역은 왜 이렇게 건조한 환경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는 아까 말했던 로키 산맥 때문인데요. 미국의 서부 지역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맥은 그 길이만 4,800km로 미시시피강만큼이나 미국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길이뿐 아니라 산맥의 높이도 3-4,000m 정도로 상당하여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습기를 가득 머금은 공기를 모두 다 막아버리죠. 그 결과 산맥의 서쪽 지역은 메마른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도 지속되어 샌프란시스코와 LA 등에 속해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로스앤젤레스 수로, 콜로라도 강수로와 같은 관계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지 작년에는 물 부족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물 아끼기 운동까지 벌였는데요. 이는 관상용 잔디에 물 많이 주기, 세차를 자주 하기와 같이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아끼자는 의미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만약 이러한 지침을 어길 시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정책을 내세우며 이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러한 자연 환경과는 달리 현재의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의 주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와 가장 높은 GDP를 기록할 만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뭔가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을 꼽으라 하면 바로 뉴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지만 실제로는 거의 2배의 차이가 날 만큼 캘리포니아의 경제력은 압도적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GDP는 3조 3천억 달러 정도로 세계 GDP 순위 5위인 인도와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지역인 캘리포니아가 현재 4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수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역시 시간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텍사스 부근까지의 지역은 원래부터 미국의 영토는 아니었는데요. 그 과정은 복잡하지만 멕시코와의 전쟁 및 구매를 통해 현재 미국이 된 것이죠. 1800년대 중반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없던 캘리포니아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광이 발견되는데요. 수많은 동부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캘리포니아로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금을 캐는 과정은 매우 험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금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여러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규모가 대단해 골드러시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미국 서부 발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금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그 황량한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쩌다 눌러앉다 보니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사막과 같이 대책 없이 황량한 것이 아니라 토양이 비옥하고 날씨가 화창하여 수자원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1년 내내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화창한 날씨는 스튜디오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 영화 촬영을 하기에도 좋아 지금의 할리우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의 경제력을 설명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첨단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는 비교적 최근에 발전했지만 세계의 수많은 인재들이 모이는 멜팅팟으로서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기술들이 대부분 여기서 나왔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이렇게 요즘 돈 되는 산업의 중심지이다 보니 GDP가 그리 높은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여기까지 쭉 보면 미국은 참 땅덩어리도 큰데 버려지는 것도 얼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나마 미국의 약점이었던 에너지 자원 문제도 최근에 와서 셰일가스의 개발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참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